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6개월 차 한창 신혼을 만끽하고 있는 예비 엄마랍니다. 이제 막 임신 6주가 되었죠. 남편은 제가 불면 날아갈까 쥐면 으스러질까 아주 걱정이 태산이라서 요즘은 출근도 못하고 재택근무 중이랍니다. 임신 초기에는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친정 식구들까지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저를 지키는 중이라 하루 종일 잔소리만 듣는 것 같아요. 남편은 아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낸 사람으로 큰오빠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집에 자주 놀러 왔었는데 그때마다 저한테 우리 꼬맹이라고 부르면서 친절하게 대해줬었죠. 큰오빠는 어떻게 하면 저한테 장난을 칠까 저를 골려줄까 고민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때마다 남편이 큰오빠 몰래 저를 도와주곤 했답니다. 특히 수학을 잘해서 고등학교 때는 과외 선생님이기도 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남편과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저에게는 그저 오빠였거든요. 남편 역시 저를 단순한 여동생으로만 생각했고요. 그랬던 저희가 결혼까지 하게 된 것엔 아주 큰 사건이 있었답니다. 당시에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것은 아닐까 싶어요. 고마운 일이죠. 저는 3남 1녀의 막내입니다. 아주 오빠들과 살벌하고 진절머리가 날 정도의 어린 시절을 보냈죠. 친구들은 오빠가 셋이나 되니 분명 사랑을 듬뿍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부러워하기도 했는데요. 그건 저희 가족들을 몰라서 하는 말이랍니다. 물론 오빠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사랑한 나머지 여동생에게 조금이라도 장난을 치고 싶어 환장한 인간들이라는 것이 문제였죠. 오빠들이 저지른 만행을 하나씩 이야기하면 끝도 없어요. 오죽하면 저의 가장 친한 친구는 저희 집에 CCTV를 달아두고 보고 싶다고 말했을까요? 하지만 그런 오빠들도 친정 아버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발끝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죠. 친정 아버지는 괴짜 그 자체예요. 4차원이다 라는 말로도 부족한 사람이죠. 얼마 전에 우연히 인터넷에서 짧은 동영상을 몇 개 봤는데요. 그 중에서 외국의 한 아버지가 사춘기 딸의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 딸아이가 평소 입는 옷이며 화장을 똑같이 하곤 말투와 행동까지 그대로 흉내내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거울 치료하는 것처럼 말이죠. 지인들이 너무 재밌다고 웃으면서 보내주던데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영상 속에 당사자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중학교 때 말이죠. 중2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제가 사춘기가 좀 거칠게 왔었거든요. 친정 어머니와는 말만 했다 하면 언성이 높아졌죠. 그때 저는 오빠들도 한 수 접어줄 정도로 예민했답니다. 그랬던 제가 단박에 정신을 차린 것이 바로 친정아버지의 거울 치료였죠.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왜? 이쁘지 않아? 너 맨날 예쁘게 하고 다닌다며? 내가 패션 모른다고 그렇게 구박했으면서 왜? 나도 네 말대로 예쁘게 하고 다녀보려고 그러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뭘 입고 계시는지 아세요? 그리고 그 화장품, 그거 전부 제 방에서 가지고 나오신 거죠? 우리 딸 하고 다니는 게 더 좋아 보여서 말이지. 립스틱도 발랐는데 어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를 흉내내고 있는 친정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이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짧은 치마에 머리는 또 어떻고요. 거기다 화장까지 해가지고는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네요.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도 상상해보세요. 40대 후반의 아저씨가 그런 몰골을 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거기다 지금 같은 시대도 아니었잖아요. 정말이지 충격을 넘어 공포나 다름없었답니다. 가족들은 배를 잡고 웃었지만 말이에요. 저는 그날 이후 바로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화장품은 물론 짧은 교복까지 모조리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죠. 친정아버지께서는 예뻐서 좋다고 하더니 왜 아깝게 버리냐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단 한마디도 대꾸할 수가 없었어요. 친정아버지와 관련된 일화는 아주 끝도 없이 나올 수 있는데요. 또 한 번은 고등학생 때 친구들이랑 만화 캐릭터 분장을 하고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었는데 친정아버지께서 너무 재밌어 보인다고 본인도 코스프레를 하고 참여를 했었답니다. 아빠, 어디를 가신다고요? 그 옷은 또 어디서 나셨고요? 그 이벤트 너무 재밌겠더라.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옷도 입고 나온다며. 봐라,
아빠는 모처럼 보이냐? 알고 싶지 않아요. 진짜 왜 그걸 따라하세요? 나 진짜 해보고 싶어서 하는 것뿐이야. 내가 언제 또 이런 만화 캐릭터가 돼보겠어. 재밌어서 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그럼 좋아하겠어요? 어느 고등학생이 아빠랑 같이 코스프레 이벤트에 나가냐고요. 저의 절규에도 친정아버지는 끄떡도 하지 않으셨죠. 결국 저는 이벤트 행사장에서 친정아버지를 피해 다녀야만 했어요. 그런데 멀리서 봤지만 진짜 친정아버지께서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저는 저를 골탕 먹이고 싶어서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비서 아저씨랑 기사 아저씨까지 함께 아주 신이 나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감이 잡히질 않았답니다. 이 정도면 친정아버지의 괴팍한 행동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해가 가시겠죠. 하지만 이런 아버지의 기행이 가끔은 제게 도움이 되었는데요. 2년 전에 그 사건도 친정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제 인생은 송두리째 달라졌을 거예요. 2년 전 저는 친구의 소개로 만나고 있던 남자가 있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재밌고 즐거웠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남자친구에게 북극에 가서도 에어컨을 팔 수 있을 인간이라고 했을까요? 하여튼 제게 웃음을 많이 준 남자친구는 그전까지 만났던 사람과는 좀 달랐어요. 처음으로 미래라는 것을 그려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죠. 그리고는 바로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했어요. 저희 부모님들은 오빠 때도 그랬지만 누굴 데려오든 반대하는 말씀을 꺼내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자신들이 좋아서 하는 결혼이라면 무조건 응원한다는 쪽이셨죠.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 남자친구를 보고는 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특히 친정어머니 표정이 이상했죠. 집에 돌아와서도 친정어머니께선 말없이 무언가를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따로 불러 정말 남자친구와 결혼할 생각인지 물어보셨죠. 처음이었어요. 오빠들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한바구음을 짓던 친정어머니께서 심각한 얼굴을 하며 제게 확인을 하신다는 것이 신기했죠. 당시에 저는 남자친구와의 미래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대답했는데요. 어머니께서는 그런 저를 뚫어져라 보시더니 알겠다고 하시고는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남자친구는 부모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말에 무척이나 기뻐했어요. 그리고는 당장이라도 결혼을 할 것처럼 굴었죠. 그런데 의외의 곳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말이죠.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요. 제일 친한 친구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제게 남자친구와 헤어졌느냐고 물었죠. 저는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그게 무슨 헛소리냐고 답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는 왜 남자친구가 자기네 호텔에 와서 선을 보고 있느냐고 소리를 높이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했죠. 남자친구는 급하게 회사에서 연락이 와 출근해야 한다고 해서 그날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가기로 했던 것도 취소한 상태였거든요. 친구는 그럼 자기가 보고 있는 상황은 도대체 뭐냐며 제게 사진을 보내주었어요. 처음 보는 여자와 마주 앉아있는 남자친구의 모습이었어요. 어색한 듯이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었죠. 물구나무를 서서 봐도 선을 보는 남녀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제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래처 사람일 거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어느 정도 의심을 하고 있었죠. 친구는 자신이 똑똑히 들었다고 하며 열을 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직접 자신이 서빙을 나갔다는 말까지 하더군요. 처음 일을 배울 때를 제외하고는 해본 적 없는 일까지 하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던 친구는 확실하다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결혼하자고 했다며. 프로포즈까지 했다는 인간이 지금 다른 여자 만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너 당장 이리로 와봐. 와서 이 새끼 쥐어 뜯어놓던가 하라고. 혼자 못하겠으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래봤자 너희 호텔에 뭐가 좋다고. 내가 따로 연락해서 이야기할게. 이 상황에서 우리 호텔 이미지 챙겨줄 정신이 어디 있냐? 네가 안 하면 내가 하리? 친구는 당장이라도 남자친구의 머리채를 잡을 기세로 이야기했지만 저는 오히려 담담하게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말했어요. 대신 부모님이나 오빠들에게는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니 좀 허탈하더라고요.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약속한 것이 고작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꿈인가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잠시 소파에 누워있던 저는 친구에게서 받은 사진을 고스란히 남자친구에게 전송했습니다. 다른 말은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남자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죠. 저는 당연히 받지 않았고요. 남자친구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계속해서 전화를 하더군요. 저는 6번째 벨이 울리고 나서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가 무슨 이야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야.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전혀 달라.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좀 만나자. 고작 지금 이 상황에서 할 말이 그뿐이야? 회사 일에 선을 보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줄은 몰랐네. 거짓말한 건 진짜 미안한데 나도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 진짜야. 남자친구는 누나가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는 말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나갔었다고 말했어요. 남자친구의 누나는 결혼해서 1년도 못 살고 이혼을 했었거든요. 남자친구는 그런 누나에게 재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겨서 그러니 함께 봐달라고 해서 나왔다고 했죠. 그렇게 알고 나갔는데 사실은 선을 보는 자리였다고 아주 열변을 토하며 제게 설명을 하더군요. 남자친구의 설명을 듣는데 있을 법한 이야기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었죠. 왜 형님이 남자친구를 속여가면서까지 선을 보도록 만들었냐는 것이었어요. 형님이 왜 당신을 속여가면서까지 그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나랑 결혼한다는 소리 아직 집에는 안 했어? 부모님께 나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잖아. 아, 그거 당연히 집에 이야기했지. 그런데 다들 바빠서 좀처럼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더라고. 누나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남자친구는 제 질문에 허둥거리며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노라니 이 사람이 숨기는 것이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청산유수가 따로 없이 말을 줄줄 하는 사람이 더듬거리며 대답한다는 것이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해달라고 다그쳤어요. 처음에는 숨기는 것 없다고 부정하던 남자친구는 끈질긴 저의 추궁에 결국 속 시원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집에서 저를 반대한다고 말이죠. 사실 처음 만남을 시작했을 때 우연히 전시회장에서 시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엄청 반가워하시던 시어머니와는 다르게 시아버지께서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고는 혀를 차시더니 누가 봐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어투로 무슨 일을 하는지 부모님은 계시는지 물어보셨거든요.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라 나름 성실하게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대답을 하면 할수록 못마땅해 하시는 얼굴을 하셨죠. 급기야 나중에는 인사조차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그에 반면 시어머니는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호들갑을 떨면서 반갑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자리 박차고 나오기에는 상대방한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점심이나 같이 먹고 헤어졌을 뿐이야. 정말이야. 방금 나오면서 누나한테 전화해서 2번 다시 이런 일 만들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한바탕 했어. 당신이 모르길 바랬는데 진짜 미안해. 남자친구는 자신에게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피력하며 제게 용서를 구했죠. 저는 알겠다고 말하며 왜 집에서 저를 반대하느냐고 물었어요. 순수하게 궁금했거든요. 남자친구는 자신도 잘 모르겠다고 하며 그저 저하고 남자친구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만 하셨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더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미안해. 진짜 부모님이 왜 그렇게 나오시는지 모르겠어. 지금까지 앞뒤가 꽉 막혔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런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아버님이야 그렇다고 해도 어머님까지 그렇게 나오신다니 좀 당황스럽네. 내 말이 엄마도 누나도 당신 그렇게 좋아하면서 언제 결혼할 생각이냐고 나 닥을 칠 땐 언제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태도를 싹 바꿔서는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정말. 남자친구의 말처럼 시어머니와 형님 그리고 저의 사이는 나쁜 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좋은 쪽이었죠. 같이 공연도 보러 가고 쇼핑도 다녔고요. 특히 형님의 경우에는 정말 제가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형님은 상대방이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급하게 이혼을 결정하다 보니 정말 말 그대로 빈손으로 나왔더라고요. 결혼한다고 일도 그만뒀었던 상황이라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죠. 저는 그런 형님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막내 오빠의 도움을 받아 직장도 소개시켜주고 우울증이 심하게 오는 것 같아 심리치료센터를 추천해주기도 했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돌변하다니 배신감마저 느껴지더군요. 남자친구는 가족들과 이야기해서 확실하게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썩 믿음직스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는 우선 알겠다고 대답하며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더군요. 시어머니와 형님이 회사로 저를 찾아오셨거든요. 저는 웹툰 관련 일을 하고 있어요. 어릴 때는 직접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그런 재능이 제게 전혀 없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웹툰과 관련된 일이라도 할 수 있다면 뭐든 다 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물론 오빠들은 얌전히 친정 아버지 회사에 들어가 일하기 바라셨지만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죽어라 공부해서 지금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여담이기는 하지만 친정 아버지께서는 대리일 사이로 들어오셔서 회사를 물려받아 지금의 위치까지 올려두신 분이었어요. 항상 친정 아버지께서는 능력도 없으며 회사에 숟가락 얹을 생각은 절대 하지 말라는 주의였어요. 그래서 퇴임하실 때도 큰오빠는 아니었으면 전문 경영인에게 넘겨줄 생각도 하셨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이 찾아오신 그날은 장시간 회의로 잔뜩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갑자기 회사 근처라고 하시면서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답니다. 당장 카페로 내려오라고 말이죠. 저는 저를 계속 피하시던 분이 무슨 바람이 불었나 싶어 바로 내려갔어요. 시어머니와 형님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들어서자 잔뜩 굳은 얼굴에 두 분이 보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인사드렸죠. 비록 섭섭한 부분은 많았지만 그래도 시댁 식구인데 잘 보이는 것이 좋겠다 싶어 꾸며낸 목소리였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형님은 시큰둥한 반응으로 앉으라는 말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형님,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미리 연락이라도 해주시지. 그럼 같이 점심이라도 먹었을 텐데. 점심은 먹고 왔다. 같이 먹을 이유가 뭐 있다고. 우리가 한가하게 밥이나 먹자고 여기까지 왔겠어? 시어머니와 형님은 쌀쌀맞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뭔가 쎄한 기분이 들어 눈앞에 냉수를 들이키곤 목소리를 가다듬었죠. 속으로는 어떤 상황이 오든 절대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자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시어머니께서는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는 듯 빠른 속도로 준비된 말들을 쏟아냈어요. 어찌나 빠른 속도로 말씀하시는지 듣는 제가 다 숨이 찰 정도였답니다. 거기다 그 말씀이라는 것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문제라 저는 다짐했던 것과는 다르게 당황하고 말았답니다. 너랑 우리 아들 아무래도 인연이 아닌 것 같으니까 서로 각자 갈 길 가자. 어머니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이기는 헤어지라는 말이지. 알아들었으면서 왜 모른 척을 해? 헤어지라는 말씀을 대뜸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지난달에 바람 쐬러 가셨을 때만 하더라도 저 같은 며느리 생겨서 좋다고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니? 생사람 잡지 마라. 제 말에 시어머니께서는 펄쩍 뛰시며 자신은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하셨어요. 형님 역시 어디서 듣고 온 말이냐며 역정을 내셨죠.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 시어머니께서는 한술 더 떠서 말씀하셨죠. 아무래도 결혼이란 것이 두 사람 좋아서 되는 건 아니잖니. 적어도 서로 간에 격은 맞아야지. 집안끼리 비슷해야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아들이랑 너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구나. 집안끼리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천생연분이라고 하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요. 시어머니와 형님은 정색을 하고는 긴 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헤어지라고 다그치셨어요. 제가 로맨스 웹툰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 작품 속에서 이렇게 직장으로 찾아와 헤어지라고 말하는 경우를 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 와중에 저는 역시 웹툰이나 웹소설의 이야기가 현실에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나 하고 있었답니다. 저는 집안 수준을 언급하는 두 분을 말없이 가만히 보기만 했어요. 집안의 수준이라니, 격이라니. 형님과 시어머니께서 과연 우리 집에 관해 알고 하는 말인가 싶더라고요. 왜 말이 없니? 헤어지라는데 알겠다는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사실 너도 이렇게 한쪽으로 기우는 결혼하면 좋을 거 하나 없다. 우리 아들 하나 보고 시집와서 계속 식구들 눈치만 봐야 할 거 아니야. 지금 제가 만약 포기하지 않는다면 시집살이 시키겠다고 겁을 주시는 건가요? 말 되게 이상하게 하네. 우리가 언제 겁을 줬다고 그래?
그리고 양심이 있으면 당연히 눈치 보고 설설 기어야지. 막말로 길 가는 사람들 붙들고 물어봐. 내 동생이 100번 1000번 아깝다고 할걸? 저도 모르게 튀어나온 비아냥거림에 형님이 바로 발끈하시며 제게 삿대질을 하더군요. 본인들도 찔리는 것이 있는지 얼굴이 붉어진 채로 언성을 높이는 모습이 우습기만 했죠. 저는 솔직하게 형님을 바라보며 그간 제가 도와드린 일이 얼마인데 이렇게 나오실 줄은 몰랐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선을 봤다는 사실까지 알고 있다고 했죠.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까지는 못 들었는지 형님과 시어머니는 입을 떡하니 벌리곤 대꾸를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내 뻔뻔스럽게 고개를 들고는 저를 가르치려는 말투로 거기까지 알면서 헤어지지도 않고 버티느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원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하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은 헤어지는 것 확실하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도 하지 않고 나와버렸죠. 두 사람이 저를 찾아왔었다는 이야기를 남자친구에게 하자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펄쩍 뛰더군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헤어지고 싶다면 확실하게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사실 낮에 일이 그리 유쾌하지 않았거든요. 형님과 시어머니 앞에서는 말대꾸까지 하며 강한 척 이야기했지만 속이 말이 아니었어요. 무엇보다도 집안을 들먹거리며 말씀하시는 것에 화가 치밀어 올랐죠. 그 와중에도 바보같이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마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무슨 저런 머저리가 다 있나 하실 겁니다. 답답하시겠죠. 저 역시도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가슴을 치며 당장 그만두라고 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당사자가 되니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머리로는 이런 상황에서 헤어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막상 그 이야기가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가족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이렇게 우리끼리 우긴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어요. 남자친구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자신이 설득할 수 있다고 믿어달라고 했죠. 얼마 전까지 믿어달라고 했지만 결과는 같잖아. 그런데 뭘 또 믿어달라고 해. 회사까지 찾아와서 헤어지라고 말할 정도인데. 그건 정말 미안해. 그렇게 무턱대고 움직이실 줄은 상상도 못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우리 서로 좋잖아. 같이 있으면 즐겁고 서로 생각도 비슷하고 우리가 이렇게 좋다는데 부모님 반대 정도야 금방 넘을 수 있어. 남자친구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단호하게 우리가 결혼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마치 눈에 불꽃이 튀기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걸 의심했어야 하는데 저는 그 상황에서 남자친구가 정말 저를 사랑해서 함께하고 싶나 보다 착각을 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기세에 밀려 알겠다고 대답했죠. 남자친구는 그럼 그 일은 자신에게 맡기고 신혼여행을 어디로 갈지 생각해보자며 화제를 돌렸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약 일주일이 흘렀죠. 작가님과 미팅을 마치고 회사로 들어오는데 시어머니와 형님께서 회사 로비에 계시더라고요. 저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저를 부르시더군요. 그러더니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셔서는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느냐며 한참을 기다렸다고 툴툴거리셨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함께 갔던 동료에게 양해를 구하고 저는 두 사람을 그때 그 카페로 데리고 갔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뭐가 그렇게 바빠서 얼굴 보기 힘드냐고 한 소리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냐고 물었죠. 물론 또 하실 말씀이 남았냐는 말도 덧붙여서요.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께서는 예상치도 못했던 말씀을 꺼내셨어요. 저는 순간 제기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싶었죠.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 네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잊고 큰 실수를 했다. 미안하다. 마음 상하고 있으면 풀고 없던 일로 하자. 그때는 연락도 없이 오셔서 헤어지라고 하시더니 이번에는 뭐예요? 헤어지지 말라니. 갑자기 왜 마음이 바뀌셨어요? 어울리지 않는다고 수준 맞는 사람이랑 결혼하라고 하셨잖아요. 옳게. 어른이 실수했다고 미안하다고 하잖아. 그런데 뭘 그렇게 캐묻고 그래. 취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는 그냥 못 이기는 척 알겠다고 하고 넘어가는 거야. 자기 그렇게 꽉 막힌 사람은 아니잖아. 너무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알아야겠다 싶어서요. 그날 저에게 헤어지겠다고 확실히 말하고 가라며 붙들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실수라니. 제가 뭘 믿어야 하는 건가 싶어 여쭤보는 거죠. 그럴 권리 정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물었어요. 속으로는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이 있나 싶었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했죠. 시어머니와 형님은 제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는 무조건 저더러 사과를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기가 찼죠. 사과라는 것이 받는 사람 마음이지 하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두 분은 제게 헤어지라는 말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윽박지르며 사과를 받으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끝까지 마음이 바뀐 이유에 대해 듣고 싶다고 말하자 한심을 내쉬며 말씀하셨어요. 그냥 좀 알겠다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뭘 그렇게 알려고 해? 둘이 좋아 죽는다는데 우리가 반대할 이유 없겠다 싶어서 그래. 그리고 그 녀석이 얼마나 열심히 설득을 하는지. 그렇게 좋아하는데 우리가 너무했다 싶더라고. 내 아들이 그렇게나 널 좋아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아들 마음에 상처 줄 뻔했지 뭐야. 그러니까 그냥 네가 이해하고 넘어가렴. 남자친구가 어떤 말로 설득했는진 몰라도 시어머니와 형님의 마음이 바뀐 것은 확실한 것 같았어요. 저는 알겠다고 말하고는 회사로 들어가 봐야 한다며 카페를 나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모든 상황들이 의심스러웠어요. 너무 쉽게 마음이 바뀐 것 같아 개운하지 못했죠. 삐걱삐걱 소리를 내며 상황이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신만만해하며 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약간은 긴장되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죠. 저는 이날 왜 기혼자들이 시금치의 시옷만 봐도 이가 갈린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특히 시부모님이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스트레스가 클지 그 잠깐이지만 확실하게 알겠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와 형님께서 호들갑을 떨며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그것과 대조되게 시아버지는 퉁명스러운 얼굴로 고개만 까딱이셨고요. 저는 빈손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소리를 들어 시아버지가 좋아하신다는 양주와 얼마 전 여행을 다녀온 사촌에게 받은 스카프를 챙겨갔죠. 엄청난 고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이름난 것들이라 제 선물을 받아든 형님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눈을 뜨곤 몇 번이나 스카프를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무언가 속삭이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제가 가져간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눈치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단박에 양주를 알아보시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부드러운 목소리로 오는데 힘들지 않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식사 시간은 무난하게 흘러갔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가져간 양주를 바로 열고는 만족스러운 얼굴을 하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때쯤 시아버지께서 여전히 부모님은 집에 계시느냐고 물었어요. 그럼 부모님은 누가 모셔? 오빠들? 아니요. 두 분이서 오붓하게 지내고 싶다고 하셔서 다들 분가해서 지내고 있어요. 집에는 저만 있고요. 설마 결혼해서 우리 아들더러 대리일 사회에 들어오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그런 이야기는 뭐하러 물어보세요.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도 이야기해보지 않았어요. 남자친구가 나서서 시아버지께서 술이 과하신 것 같다며 말렸지만 시아버지께서는 그런 남자친구의 손을 뿌리치곤 저를 바라보며 대답해보라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들은 두 분이서 재미있게 살고 싶지 자식들 도움은 하나도 받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라 대릴 사위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시아버지께서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선을 넘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들 힘들게 번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사신다고 하시면 나는 절대 이 결혼 허락 못한다. 그리고 노후 즐긴다고 하지만 그거 백수라는 말이랑 뭐가 다르냐? 집에서 쌀이나 축 내고 돈이나 까먹는다는 말인데 우리 아들이 버는 돈 단 1원도 그런 곳에 쓰이는 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못 봐. 저희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손 벌리시는 분들 아니세요. 그리고 제가 모시고 살고 싶다고 해도 거절하실 분들입니다. 그러니 그런 식으로 저희 부모님 말씀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집에서 놀고 먹는 사돈이라니 참 어디다 말하기도 부끄럽게. 아버지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서 분위기를 흐리세요. 남자친구는 허둥거리며 시아버지를 일으켜 세우고는 아무래도 먼저 들어가서 쉬셔야겠다고 말하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형님은 제 눈치를 보며 시아버지께서 원래 말을 생각 없이 하시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화제를 바꿀 요량인지 신혼여행지는 어디로 하고 싶은지 물어보셨지만 저는 아직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곤 입을 꾹 다물었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남자친구는 손이 발이 되도록 제게 빌었어요. 시아버지께서 평소에도 술을 드시면 말하고 싶은 대로 쏟아내는 편이라 그날도 자신이 무슨 소리를 하셨는지 전혀 기억을 못하고 계시다며 저더러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했죠.
보기에도 전혀 술에 취한 사람 같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사실은 술도 약하시고 금방 취하신다고 설명했죠. 시아버지께서 술이 깨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말을 전해 듣고 제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고도 하셨지만 제가 불편할 것 같아 남자친구가 대신 사과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에 관해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점점 남자친구와의 결혼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를 처음 만나고 어머니께서 꼭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하냐고 물어보셨던 것도 기억이 났고요. 제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것과는 반대로 남자친구는 내일이라도 결혼할 것처럼 전투적으로 나섰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며 메리지 블루가 온 것 아니냐고 했죠. 갑자기 다른 사람과 가족이란 이름으로 묶인다는 것이 얼마나 신경 쓰이고 걱정되겠어. 자기 마음 충분히 이해해. 다른 신부들도 다 한 번씩은 겪는 일이라고 하더라. 그래도 막상 식장 들어가면 아무 생각 안 날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나 믿고 결혼 준비하는 거야. 알겠지? 저는 남자친구의 말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한 친구들도 메리지 블루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허락받는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떨쳐내려고 했죠. 당시 저희 부모님께서 결혼기념일을 맞아 해외여행을 떠난 상태셨어요. 그래서 상견례 날짜를 잡기가 꽤나 힘들었죠. 남자친구는 뭐가 그렇게 조급한지 부모님께서 언제 한국으로 들어오시냐고 하루에도 12번은 물어봤죠. 심지어 빨리 들어오실 수는 없느냐고도 하더라고요. 저는 기념일을 즐기시는 두 분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두 분이 한국으로 들어오셔서도 이것저것 집안 행사가 겹쳐지면서 저희의 상견례 날짜는 자꾸만 미뤄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자친구가 회사 근처라고 하며 점심을 함께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야 종종 있었으니 저는 가볍게 알겠다고 했죠. 식사를 하는데 남자친구가 진지한 얼굴로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무슨 무게를 잡느냐고 놀렸지만 남자친구의 얼굴은 좀처럼 펴지지 않았어요. 자기야, 그 아버님 말이야. 요즘 뭐 하셔? 아버지? 워낙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시는 분들이라 잘 몰라. 퇴직하시고 자기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즐겁게 살겠다고 하셔서 우리 가족 누구도 묻지 않았거든. 왜? 나 아버님을 본 것 같아서 말이야. 남자친구는 정말 우연이었다고 하면서 친정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충격을 받을 정도였으니 남자친구는 오죽했겠어요. 회사 동료들이랑 택시 탔는데 아버님께서 운전을 하고 계시잖아. 나를 못 알아보신 건지 아니면 모른 척 해주신 건지 모르겠는데 택시를 몰고 계셨다니까? 앞에 기사 면허 보니까 확실히 자기 아버지 성함이었어. 자기 알고 있었어? 정말? 아버지가 택시를 운전하신다고? 남자친구는 어떻게 자식이 되어서 그런 것을 모를 수 있느냐고 했지만 친정 아버지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저는 알아보겠다고 말하고는 회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바로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물었죠. 친정 어머니께서는 대수롭지 않게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퇴직하고 하고 싶은 일 하시면서 쉰다고 하셨던 분이 택시는 뭐냐고 물었죠. 너희 아버지 어렸을 적 꿈이 뭔지 알아? 택시 운전사야. 나 만나서 결혼해 우리 집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으면 평생 택시 몰면서 다니셨을 뿐이라고. 너도 알잖아. 얼마나 운전 좋아하셨는지. 기억 안 나? 아무리 그래도 택시 운전이라니. 미리 말이라도 해주시던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요? 친정어머니께선 친정아버지가 원해서 하는 일인데 놀랄 것이 뭐가 있냐고 웃으셨어요. 사실 친정아버지의 운전사랑은 유명했거든요. 한 번은 자기가 너무 운전이 하고 싶다며 비서 아저씨들이랑 박기사 아저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오신 적도 있었고요. 아무리 그래도 택시를 운전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저는 친정아버지를 누가 말리겠냐고 한숨을 내쉬었죠. 그런데 이 일이 바로 저의 파혼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답니다. 상견례 전날 친정아버지께서는 제게 상견례에 조금 늦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 시간을 칼같이 지키시는 분이 의외다 싶었죠. 친정아버지께서는 섭섭해하는 저를 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행복해지는 방법만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친정아버지께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물었지만 아버지는 웃기만 하셨죠. 상견례 날 일찍 도착한 친정어머니와 저는 미리 준비해둔 룸으로 들어갔어요. 아직 남자친구는 오지 않았더군요.
친정 어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남자친구가 들어왔어요. 그 뒤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모습도 보였죠. 그런데 두 분의 얼굴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짜증이 잔뜩 나는 얼굴이라고 할까요? 저는 오다가 무슨 사고라도 있었나 싶어 남자친구에게 물었지만 남자친구는 별일 아니라고 말하면서 모르는 척 하라고 했죠. 곧 음식이 나오고 대뜸 시아버지께서 제게 친정아버지가 어디 가셨냐고 물어보셨어요. 조금 늦으신다고 연락이 와서요. 죄송합니다. 이런 분이 아니신데 오늘 무척 중요한 일이 있으셔서 어쩔 수 없다고 하셨어요. 중요한 일? 지금 사돈과 마주하는 자리보다 중요한 일이 뭐가 있다고? 하긴 남의 돈 버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안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도대체. 곧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됐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아들이 아까워서 안 되겠다. 없던 일로 합시다. 시아버지께서는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더니 나가버리셨어요. 시어머니께서도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다고 하시고선 나가버리셨고요. 남자친구는 갑자기 다들 왜 이러시냐며 허둥거리면서 따라 나가더군요. 당황스러움을 넘어 황당하기까지 한 상황에 저는 친정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의외로 친정어머니께선 무척이나 침착한 얼굴로 저더러 따라 나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갔습니다. 가게 입구에서 남자친구와 시부모님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이야기 다 끝난 문제를 가지고 왜 이렇게 하시냐며 소리를 높였고 시아버지는 아무리 자신이 지금 이 꼴을 하고 있어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셨죠. 그때였어요. 가게 앞으로 롤스로이스 한 대가 미끄러지시듯 들어왔죠. 친정아버지셨어요. 친정아버지께서 소장하고 계시는 차량 중에서 가장 아끼시는 것이었죠. 곧 박기사 아저씨가 내리시더니 저를 보고 가볍게 인사를 하셨어요. 분명 큰오빠 차를 운전한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거기다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박기사 아저씨께서 뒷문을 직접 열어주고 계셨다는 것이었어요. 원래 친정아버지께서는 기업가 모임이 아니고서야 절대 이런 식으로 차에서 내리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하지만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당황하는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박기사 아저씨가 제게 인사를 하는 순간부터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가기 시작하시더니 친정아버지께서 차에서 내리시자 턱이 빠진 사람처럼 입만 벌리고 계시더라고요. 차에서 내린 친정아버지는 과거 출근하셨을 때와는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미소를 지으며 제게 손을 흔드셨죠. 그리고는 벌써 상견례가 끝이 났냐면서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건네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친정아버지가 내민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기 시작하셨죠. 어제 직접 제가 있는 곳으로 와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대접을 못해드린 것 같아서요. 간만에 어깨에 힘 좀 줘봤습니다. 과하다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두 분 어제 만나셨어요? 아버지 계신 곳으로 오셨다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사돈께서 몸소 내가 있는 택시회사로 오셨더라고. 너도 알고 있다고 들었는데 퇴직 후 무료하기도 해서 소일거리 삼아 택시 몰고 다니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그 회사로 오셨더라고 사돈께서. 친정아버지의 말씀이 이어질 때마다 시아버지의 얼굴은 시퍼렇게 질려가다 못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식은땀마저 흘리고 계셨죠. 친정아버지께서는 그런 시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웃고 계셨지만 저는 그 웃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잔뜩 화가 나신 상태였죠. 딸, 너도 알고 있었니? 사돈께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업을 하셨을 정도로 수완이 좋았다고 하시더구나. 그래서 나름 기사도 쓰면서 사셨다는데 혹시 들어본 적 없니?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예전에 좋았었다는 이야기를 뭐하러 해. 지금이 중요하지. 그래서... 아니지. 그 이유가 아니지 않나 자네. 뭐 그 이야긴 나중에 하고 하여튼 어제 너희 사돈께서 과거가 그리우셨는지 대뜸 나한테 와서 이따위 택시나 몰지 말고 자기 기사나 하라고 말씀하시더구나. 얼마나 친절하신지. 안 그러냐 딸?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친정아버지의 말씀에 대답도 못하고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남자친구는 시아버지께서 알고 하신 말씀은 아닐 거라며 극구 부인하기 시작했죠.
친정아버지께서 워낙 운전을 잘하셔서 그런 말씀을 한 것 같다고 말하며 어떻게든 상황을 넘기려고 했지만 친정아버지께서는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소린가? 사돈께서 오셔서 자기 아들 등골 빼먹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 기사 노릇이나 하라고 하셨는데. 순간 저도 남자친구도 그리고 시부모님도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친정아버지는 부드럽게 제 손을 잡아당기시더니 아무래도 결혼은 무리인 것 같다고 말씀하시며 저더러 친정어머니를 챙겨 내려오라고 하셨죠. 남자친구가 뭐라 말을 하려 했지만 친정아버지께서는 듣고 싶은 말은 그 어떤 것도 없다며 다른 손님들을 위해서라도 조용히 헤어지자고 하셨어요. 저는 집에 오는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는지 편안해 보이셨어요. 저는 왜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물었지만 친정아버지께선 자신까지 찾아와 막말을 하는 시아버지에게 한 방 먹여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죠. 저 역시 그날의 일로 정신이 번쩍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했어요. 다음 날 남자친구는 아침부터 미친 듯이 제게 전화를 걸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저는 온몸이 젖은 몸처럼 무거워 연차를 쓰고 하루 집에서 쉬기로 했죠. 낮에는 주치의 선생님께서 오셔서는 링거까지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반나절을 잠들어 있었어요. 제가 다시 깨어난 것은 밖에서 들리는 친정아버지의 고함 소리 때문이었어요. 살짝 열린 틈새로 남자친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실수하셨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릴 테니 제발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만하지 그래. 자네 속셈 내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나? 자네가 내 딸 뒤에서 무슨 짓 저지르고 있는지, 자네가 왜 우리 딸이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지, 자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빚은 물론 자네가 도박으로 생긴 빚까지 그 모든 빚 청산하고 싶어서 딸아이와 결혼하려는 속셈 모른 줄 알았냐고. 저는 친정아버지의 말에 그만 휘청하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빚이 있다는 것도 몰랐지만 그것을 저와의 결혼으로 갚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는 생각조차 못했거든요. 남자친구는 결혼 이후 그 많은 빚을 제 명의로 돌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왜 그렇게 무조건 결혼을 외쳤는지, 당장이라도 식을 올릴 것처럼 굴었는지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죠. 저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남자친구에게 달려들어 사정없이 그의 뺨을 내리쳤죠. 순식간의 일이라 남자친구는 방어조차 하지 못했어요. 저는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남자친구는 이런 제 모습에 놀랐는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빠져나갔더라고요. 남자친구를 쫓아내고 나니 저는 진이 다 빠져버려 소파에 쓰러지듯이 누웠죠. 아버지께서는 가만히 저를 보시더니 헝클어진 머리를 정돈해 주시며 제 탓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저는 이 일이 여기서 막을 내린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오산이었죠. 남자친구는 이미 제 이름을 도용해서 곳곳에서 도박 자금을 빌렸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으로 된 사채가 있더라고요. 도대체 저는 사인을 한 적도 없는데 무슨 수로 그런 돈을 빌렸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친정 아버지께서는 당장에 고소하자고 하셨고 그때 저를 도와주었던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랍니다. 큰오빠에게 이야기를 듣고 왔다며 자신에게 맡겨두라고 살벌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참 든든했죠. 남편은 남자친구가 제 명의를 도용했다는 증거를 준비해 검찰에 신고했고 사채업자들과의 3자 대면을 통해 돈을 빌린 사람은 제가 아니라는 것까지 만반의 준비를 했답니다. 알고 보니 형님과 남자친구의 합작품이더군요. 남자친구는 어떻게든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었죠. 남편은 두 번 다시 제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하겠다고 하더니 아주 조금의 틈도 주지 않겠다고 했고 실제로도 쉬지 않고 몰아붙이더군요. 덕분에 남자친구는 교도소에 수감되었답니다. 초밤이라 얼마 되지 않아 나오겠지만 아마 더 이상 재기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채업자들이 아주 이를 갈며 기다리고 있거든요. 다른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남편이 똥 밟았다 생각하고 기억에서 치워버리라고 조언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그 말대로 지금의 제가 행복하고 좋으니 기억나지도 않더라고요. 우연히 길에서 마주하지만 않았더라면 사연을 보낼 리가 없었겠죠.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인간과 저의 행복지수 차이가 어마무지하거든요.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사는 50대 중반 여자입니다. 매번 일하거나 쉴 때 사연을 들으며 지냈는데 저도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보려고 합니다. 주변에서 친구들도 저에게 제보해보라고 추천하기도 했고요. 제가 오늘 소개할 사연은 남편과 있었던 일인데요. 용기를 낸 만큼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방 시골에서 자랐는데 사남매 중 막내였어요. 위로는 오빠 2명과 언니 1명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엄마는 저를 낳고 몸이 안 좋아지셔서 바로 돌아가셨고 아빠가 혼자 사남매를 키우셨어요. 아빠가 혼자 우리를 책임져야 하니 제가 어릴 때는 아빠 얼굴을 잘 볼 수도 없었죠. 일이 끝나면 밤에 또 다른 일을 하셨고 쉬는 날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로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돌아와서 다음날 등교하기 전까지 아빠 얼굴을 10분 보면 많이 본 거였어요. 아버지는 없는 살림에 우리를 키우겠다고 돈이 되는 일이면 정말 무엇이든 하셨고 그렇게 힘들게 일하셔도 저희에게는 단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거나 돈이 없다는 말을 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큰오빠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바로 우리 고향에 있는 공장에 취직하게 돼서 아주 조금 형편이 나아졌어요. 그때가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는데 아버지가 한밤중에 큰오빠가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미래를 포기하고 바로 공장에 들어간 게 슬프셨는지 우시는 것을 봤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큰오빠가 공장에 가서 일하고 그 돈을 생활비에 보탰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아졌지만 그래도 가난한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빚을 진 것도 많았기 때문이에요. 큰오빠와 아빠가 번 돈으로 나머지 남매들은 학교에 다녔고 언니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식품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하자 저는 상대적으로 언니 오빠들보단 훨씬 나은 형편으로 중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언니가 다녔던 식품 공장은 빵 공장이었는데 일을 마치고 언니가 공장에서 빵을 가져오면 그걸 다 같이 나눠 먹기도 했었죠. 그러다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전에 아빠가 제가 다니던 중학교에 진학상담을 다녀가셨는데 저녁에 심각한 얼굴로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부끄럽지만 우리 중학교에서 전교 1등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저를 주변에 있는 대도시로 유학을 보내는 게 어떠냐고 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진학상담이라는 것도 사남매를 키우면서 처음 가보셨는데 저를 유학을 보내라니까 그 말에 너무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기분은 좋으셨지만 당신은 너무 걱정된다고 저보고 결정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집에서 막내기도 했고 또 오빠들과 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컸기에 가족들은 저를 혼자 보낼 수는 없었다고 해요. 처음엔 하숙도 알아봤지만 몇 날 며칠간 가족회의를 한 결과 언니가 저를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고향에서 다니던 식품 공장을 그만두고 저와 같이 도시에 와서 자리를 잡게 됐어요. 저는 처음에 저 때문에 언니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사 오는 것이 참 미안했지만 언니는 언니 본인도 이렇게 발전된 도시로 오고 싶었다고 말하면서 저를 달래줬죠. 우와, 언니 저게 뭐야? 언니도 저건 처음 보는데? 이래서 사람은 도시로 가서 사나 보다. 우리에겐 이제 더 큰 세상이 있는 거야. 언니, 너무 신기한데 무서워. 언니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 걱정하지 마. 시골에 살던 저한테 도시는 정말 멋지고 대단했습니다. 그렇게 언니와 저는 학교 근처에 아주 작은 쪽방 하나를 얻었고 오빠들과 아빠는 고향에서 계속 지냈습니다. 언니는 동네에 있는 미용실에서 보조로 일을 시작하게 됐고 오빠들과 아빠는 돈을 벌면 우리에게 보내주었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부족하지 않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자라면서 오빠들과 언니가 가난해서 급식도 먹지 못하고 소풍도 가지 못하던 것을 봐오면서 컸기 때문에 저는 저만 이렇게 편하게 다니는 게 참 미안했는데 오히려 오빠들과 언니는 제가 공부를 잘하니까 너무 뿌듯하다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줬어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도시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 가던 명문고였는데 저는 거기서 재영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재영이는 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친구였는데 잘생기거나 키가 큰 것은 아니었고
단지 집에 돈이 많아서 유명했어요. 재영이 아버지는 고기 장사를 하셨는데 워낙 유명해서 제가 살던 고향에까지 납품하던 곳이었거든요. 재영이는 외모가 잘나진 않았지만 말을 정말 재밌게 하고 웃긴 친구였습니다. 제가 고향에 있던 친구들이 그리워서 고등학교에 적응을 잘 하지 못했을 때 저에게 먼저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준 아주 고마운 친구랍니다. 제 고향은 시골이고 군단이라 학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반이 한두 개뿐이라 서로 다 잘 알고 시골 특성상 서로 아주 가깝게 지냈었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핸드폰이 발달한 시기도 아니어서 연락을 자유자재로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외로웠답니다. 만약 그때 언니가 저와 같이 있지 않았다면 저는 적응을 못하고 끝내 고향으로 되돌아갔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적응하지 못할 때 저한테 먼저 와서 같이 놀자고 해줬던 재영이와는 그래서 급속도로 친해지게 됐죠. 특히 제가 다른 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학을 못했었는데 재영이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 수학이라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재영이가 자기 집에 가자고 해서 갔을 때 저는 너무 놀라서 기절할 뻔했는데 정말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집이었기 때문이에요. 거짓말 안 하고 고향에서 언니 오빠들과 아빠와 살던 집이 재영이 방 크기보다 작았거든요. 재영이의 집에는 일하시던 아주머니만 두 분이 계셨고 마당도 있었고 거실에는 아주 큰 샹들리에도 있었습니다. 소파가 딱 보기에도 정말 좋았고 식탁이 제 고향집만 했어요. 재영이 방에는 책들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관심 있어 하던 주제들의 책도 많아서 놀러가면 한참을 보다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재영이의 집에서 재영이는 수학을, 저는 국어와 사회를 알려주며 같이 공부했었는데 그 시절에 저는 재영이의 부모님을 뵙게 됐어요. 재영이의 부모님께서는 정말 다정하시고 저를 예뻐해 주셨는데 제 가정 형편이 안 좋은 것을 아시고 수학여행을 갈 때 도와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지방에 있는 국립대에 진학하게 됐고 재영이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게 됐어요. 아무래도 거리가 머니까 연락도 점점 끊길 줄 알았는데 재영이는 방학 때면 늘 지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간간히 연락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 재영이는 방학에 아버지 일을 돕겠다고 고기 배송을 직접 하기도 했었는데 우리 고향에 갈 때는 저에게 연락해서 같이 트럭을 타고 배송을 하기도 했었죠. 저는 재영이 덕분에 공짜로 편하게 고향에 갈 수 있으니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며 언니와 계속 살았는데 언니가 미용실 단골 손님과 인연이 닿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축하했고 좋은 일이었지만 덕분에 제가 혼자 살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타지에서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되었는데 집에 가면 아무도 없는 게 적응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외롭게 지내다 저는 대학을 졸업했고 전공이 국어국문학과여서 그 도시에서 학원 강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재영이는 군대에 다녀오고 바로 졸업해서 아버지가 하시던 고기 사업을 이어서 하게 되었고 우리는 거리도 가깝고 원래 친했으나 더 친해지게 됐어요. 그 전까지 저는 재영이가 정말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외로워서 그런가 아니면 재영이가 나이가 들면서 성숙해져서 그런가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 그만하고 이제 진지하게 만날래? 다행히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었는지 재영이도 저에게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연애로 무난하게 이어졌습니다. 몇 없는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니 그럴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로 재영이를 만나면서 놀랐던 점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여유 있는 집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히려 재영이와 결혼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물론 그런 부잣집에 시집가면 좋겠지만 저는 우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은 아버지가 우리를 키우면서 진 빚이 아직도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4남매 중에 저만 유일하게 대학을 갔는데 등록금 때문에 가족들을 걱정시킬 수가 없어서 대학을 다니던 내내 장학금을 받으려고 죽어라 공부했거든요. 작은 오빠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장으로 가서 일했고 큰 오빠는 그 당시에 공장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해서 분가했었는데 큰 오빠도 사정도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작은 오빠와 둘이 살았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니 예전처럼 밤낮 없이 일하시기엔 몸이 성치 않으셔서 일 나가시는 날이 적었거든요. 언니도 결혼해서 독립했기 때문에 저는 학원에서 일하며 월급을 받으면 아버지한테 돈을 일부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평생 혼자 살면서 빚을 갚으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하게 재영이가 저에게 프로포즈했고 저는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저는 프로포즈를 받고 사실대로 우리 집이 가난하고 나는 아직 책임질 가족이 있다고 말했는데 재영이는 그 빚을 본인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몸만 오라고 했습니다. 시부모님들도 제가 며느리가 된다고 하니까 정말 좋아하시면서 어릴 때부터 제가 며느리가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셨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제 우려와는 달리 결혼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됐고 우리 친정가족들은 당연히 행복해했어요. 특히 언니가 저에겐 엄마였는데 언니가 너무 좋아해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고향 친구들에게 알렸고 고향 친구들은 너무 잘 됐다며 저보고 역시 사람은 도시로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향 친구들은 대부분 고향에서 가족들이 하던 식당을 이어가거나 본인 가게를 차렸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결혼하는 사람이 고기 납품 사업을 한다니까 본인들 식당 업체를 재영이 업체로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영이는 수익이 되게 많아졌는데 친구 중에서 고향에서 크게 고깃집을 하는 친구가 있어서 서로 이득을 봐서 저도 마음이 좋았어요. 시부모님은 정말 감사하게도 저를 많이 예뻐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빚도 다 갚아주셨고 저를 공주라고 부르시면서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시부모님한테는 그저 감사한 마음밖에 들지 않을 정도로요. 저는 시부모님이 저를 예뻐하시니까 제가 나서서 시부모님한테 잘해드렸는데 그게 동네에 소문까지 났더라고요. 사실 저는 시어머니가 제주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으셨다는 소리를 듣고 정말 놀랐었거든요. 그렇게 여유 있게 사시는 분이 왜 가보지 않았는지 몰라서 제가 모시고 여행도 다니고 재영이가 외동이라 시어머니가 딸을 원하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딸처럼 같이 쇼핑도 가고 맛있는 것을 많이 먹으러 다녔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한텐 이런 것들 기대도 안 했는데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고 본인 인생이 너무 즐거워지셨다면서 저에게 항상 고마워하셨죠. 제가 집에서 막내라 애교도 많고 어른들한테 치대는 것도 잘하는데 오빠들과 언니, 아빠한테 하던 것처럼 시댁 부모님께 하니까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재영이가 성격이 좀 무뚝뚝한 면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정말 살면서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시다고 하셨죠. 사실 저는 재영이와 결혼해서 기쁜 것보단 이런 시부모님을 만난 것이 더 기쁠 정도였어요. 특히 저는 엄마 없이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되게 콤플렉스였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엄마라고 부르라고 하시면서 정말 많은 애정을 주셨습니다. 아가, 이 옷 어울릴 것 같아서 사왔어. 어머니, 정말 예뻐요. 제가 이런 옷 좋아하시는 건 또 어떻게 아셨어요? 평소에 다니는 것 보면 엄마가 딱 알지. 반면 재영이는 웃기고 말을 잘했지만 공감 능력이 조금 부족했어요. 제가 학원에서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집에 와서 말하면 그럴 수도 있지. 세상 일이 쉽지 않지 등 말하며 저를 힘 빠지게 하곤 했어요. 우리는 분가하지 않고 시부모님을 모시며 재영이의 본가에서 계속 같이 살았는데 오히려 시부모님이 제 편이 되어주셨죠. 그렇게 몇 년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저는 임신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임신하자 친정아빠는 손주가 처음도 아니면서 어찌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아빠는 제가 막내기도 하고 또 저는 본 적 없지만 제 얼굴이 엄마와 똑같다며 저를 자식 중에 제일 예뻐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게 아빠에게는 정말 놀랄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셨죠. 오빠들과 언니도 무척 기뻐했는데 특히 작은 오빠는 결혼하지 않고 아버지와 둘이 살아서 조카들에 대한 애정이 매우 큰 편이라 나오지도 않은 제 아이를 위해 양말까지 사놓았답니다. 시부모님도 당연히 정말 좋아하셨어요. 특히 시아버지가 감정 표현이 그렇게 다양하신 분은 아닌데 제가 고등학교 때 시아버지를 본 이후로 제일 크게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임신한 것은 너무 축하하지만 저를 위해서라도 학원을 그만두는 것은 어떠냐고 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몸이 자주 아팠고 결혼하고도 종종 몸살이 나곤 했는데 그게 걱정이 되셨나 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학원을 그만두었고 집에서 태교에 집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백화점에서 온갖 몸에 좋은 것들을 사오시고 또 저에게 좋은 것들을 듣고 봐야 아기가 건강하게 나온다고 하시며 매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아주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천사 같은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걱정과 달리 아들은 심지어 우량아로 튼튼하게 태어났는데 시부모님은 제가 아들을 낳자 대를 이었다고 하시며 저를 복동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친정아빠에게도 이렇게 귀한 딸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삼과 질 좋은 고기를 보내주셨죠. 친정아빠도 시골에서 작은 오빠 차를 타고 저를 매일같이 보러 오고 저는 축복 속에서 아이를 맞이했습니다. 아빠는 우리 엄마가 저를 낳고 돌아가셔서 저도 출산하고 몸이 안 좋아질까봐 걱정을 정말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시부모님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바로 옆에서 좋은 것들만 먹이고 또 병원도 자주 데려가셔서 그런가 저는 아빠의 우려와 달리 아주 건강했습니다. 그렇게 양가의 축복 속에서 아이는 아주 건강하게 자라기 시작했고 저는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우리 고향에 고기 배달을 직접 갈 때 아이와 함께 따라가서 아빠와 작은 오빠 얼굴도 보고 또 제 고향 친구들도 보고 아주 행복했었죠.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죠. 이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날따라 아이가 심하게 보채던 날이라 저도 초저녁부터 쓰러져서 아이와 같이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집에서 일하시던 이모님이 급하게 방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보통 방까지 들어오시던 분은 아니라서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이모님의 말에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지금 장례식장 가셔야 돼요. 사모님하고 사장님 집에 오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도 방금 연락을 받았어요. 빨리 움직여야 돼요. 바로 시부모님이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돌아가셨다고 바로 장례식장으로 가셔야 한다는 이모님의 말에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에게 바로 몇 시간 전에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그거 끝나고 집에 오는 중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있는 저에게 이모님은 이미 남편은 장례식장으로 바로 가고 있다고 지금 가보시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처음에 저는 너무 놀라 손을 벌벌 떨며 진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모님이 계속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급하게 자는 아들 민수를 데리고 언니와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알렸습니다. 제 주위에 누가 돌아가신 경험이 없어 울며 전화하자 아빠는 저에게 일단 진정하라고 바로 당신께서 오신다고 하셨죠. 언니도 저에게 바로 형부와 오겠다고 집에서 기다리라고 말했고 저는 저를 데리러 온 언니와 함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정말 남편이 있었고 저는 아들을 끌어안고 정말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남편도 저를 안고 울고 저는 정말 이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정말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나 진짜 너무 슬퍼. 분명 나한테 전화로 집에 오시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나중에 들은 말로는 시부모님께서 다녀오신 그 중요한 약속은 바로 저에게 선물을 해주시려고 백화점에 다녀오신 거였습니다. 제가 아이가 크면서 남편이 너무 바빠 육아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그게 안쓰럽다고 몰래 선물을 해주시려고 했던 거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고 정말 얼마나 슬펐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저는 한동안 우울증에 걸리기도 했어요. 저는 앞서 말했듯 남편과 천생연분이라고 느낀 적은 없지만 시부모님은 정말 잘 만났었거든요. 보통 제 친구들도 그렇고 여러 얘기를 들어보면 반대인 경우가 대부분이던데
저는 정말 남편복은 없어도 시댁복은 많다고 말할 정도로 시부모님의 존재는 저에게 컸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끝나고 정신을 도저히 차릴 수가 없었고 오히려 남편이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볼 정도였었죠. 남편은 사업 때문에 너무 바빠 집을 비울 때가 많았는데 그 넓은 집에 원래 계시던 분들이 없으니까 제 우울감은 더 심해졌고 저는 결국 아들을 데리고 친정 본가로 가서 며칠씩 있기도 했습니다. 친정에 가서 아빠와 작은 오빠와 지내며 고향 친구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외로움을 달랬었죠. 사실 남편은 그렇게 다정한 성정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더 힘들어했어요. 오죽하면 시어머니께서 우리 아들과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할 정도였죠. 분명히 고등학생 땐 그렇지 않았는데 크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저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은 남편이었지만 아이에겐 어찌나 잘하던지 아이가 아빠만 보면 아주 좋아했어요. 아들한텐 최고의 아빠였으니까 그래도 다행이었죠. 사실 저는 저만 생각하면 친정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는데 현실 여건상 아이 교육도 그렇고 도시로 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도시로 돌아오고 나서는 또 외로워서 집에만 있기가 싫어서 아이 유치원 엄마들과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원래 저는 내성적인 성격이고 사람과 친해지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편인데 일부러 노력을 많이 했었죠. 그러자 아들의 유치원 같은 반 친구인 영수 어머니와 친해지게 됐어요. 영수 어머니, 현영이는 저와 나이도 같아서 다른 엄마들보다 친해지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내성적이고 잘 나서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 현영이는 굉장히 쾌활하고 밝은 친구여서 첫 만남부터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와줬어요. 나이도 같은데 우리 그럼 친구예요. 안 그래도 처음 봤을 때부터 친해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현영이에게는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는데 바로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시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는데 현영이도 본인 남편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있다고 그 아픔을 잘 안다고 말해주니까 저는 급속도로 현영이와 가까워지게 됐어요. 현영이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나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주일에 2번 근처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일부러 아들이 하원하고 나면 그 식당에 가서 매출을 올려줘 현영이의 길을 살려주기도 했었어요. 갑자기 가족이 죽게 되면 그 상실감이 말로 할 수가 없는데 우리 둘은 같은 아픔을 공유하며 속에 있는 얘기도 많이 하게 되었고 저는 종종 현영이를 집에 초대도 하며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현영이가 식당에 일하러 가는 날에는 아이가 혼자 종일반에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 하길래 제가 대신 데리고 집에서 영수를 우리 아들과 같이 봐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현영이가 퇴근하고 우리 집에 오면 남편과 셋이 밥에 술도 마시며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제가 집에까지 데리고 온 친구가 현영이가 처음이라 당황했지만 곧 현영이 특유의 성격 덕분에 셋이서 마치 고향 친구들처럼 가까워졌어요. 이모님, 저번에 주셨던 김치 너무 맛있어서 놀랐어요. 이모님은 어떻게 그렇게 요리를 잘하세요? 내가 놀러 올 때마다 반해서 가잖아요. 현영이는 부침성이 매우 좋아서 우리 집에서 일하시던 이모님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었는데 저는 그런 성격이 되지 못해서 그저 부러워했었죠. 그래서 현영이와 영수 그리고 우리 가족 셋까지 같이 여행도 가고 심지어 제 고향에도 데리고 가서 우리 아빠와 작은 오빠에게 소개도 해줬습니다. 현영이의 형편이 안 좋은 것은 이미 알고 있으니 저는 현영이와 만나면 모든 계산을 제가 하기도 하고 영수를 봐주면서 드는 돈에 대해 단 한 번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영이는 늘 저에게 고맙다고 말했고 저는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제일 우울했을 때 현영이와 말동무도 하고 다시 인생을 희망차게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러다 아이들이 자라서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저는 그때도 현영이와 가깝게 지내며 우리 집에 초대도 자주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고향 친구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나 너희 남편하고 그 현영이라는 친구를 본 것 같아. 나도 말을 할지 말지 고민 많았는데 아무래도 알려줘야 하는 것 같아서.
친구는 혹시 몰라 찍었다며 사진도 저에게 보여줬는데 둘이 근교 카페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둘이 부부인 것처럼 함께 웃고 있길래 저도 순간 의아함이 들어 그날 밤 남편에게 현영이와 카페에 갔었냐고 물어봤더니 남편은 잠시 당황하더니 저에게 말을 했어요. 조금 있으면 당신 생일이라 둘이 의논하느라 만났지. 비밀이었는데 세상에 비밀은 없나 보다. 이렇게 당신 친구에게 들킬 줄이야. 깜짝 선물은 물 건너갔네. 아, 그런 거였어? 사실 너무 놀랐어. 당신 설마 안 좋은 생각하는 건 아니지? 내가 설마 당신을 두고 바람핀다고 생각하는 거야? 의심은 했었지. 아니라니까 다행이고.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고향 친구에게 전했더니 친구가 그래도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이후로 현영이를 집에 부르거나 남편과 만나는 자리를 최대한 만들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현영이와 둘이 만나거나 아이들과 같이 남편 없이 넷이서 만나고는 했었죠. 남편도 현영이도 그 뒤로는 거슬리게 하거나 별말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 문제 없이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어느 날 저녁을 먹다 저에게 말을 어렵게 꺼냈는데 바로 본인 조카가 우리 도시로 유학을 온다며 우리 집에서 살아도 되겠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돌아가신 시부모님이 생각나기도 하고 저도 학생 때 여기로 왔던 기억이 나서 알겠다고 하고 남편 조카를 데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 조카는 여자아이였는데 조카를 보니까 제 어릴 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래도 언니가 있어서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었는데 조카는 남편 말고는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카를 정말 제 아이처럼 생각해서 지극정성으로 돌봐줬습니다. 학부모 참관 수업을 하면 제가 대신 가고 조카가 소풍 가거나 부모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일에 제가 나서줬어요. 남편은 저에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고 했지만 저는 그냥 단순히 어린 것이 타지에 와서 고생하는 게 안쓰럽고 제 생각이 많이 나서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본인에게 잘해주니까 조카도 본인 삼촌보다 저를 더 따르더라고요. 제 아이 민수는 아들이었고 남편과 저는 둘째 계획은 없던 터라 조카를 제 딸처럼 생각했었죠. 그렇게 조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으니 현영이와도 자연스럽게 예전처럼 붙어 다니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아예 만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고 일주일에 2-3번은 만났었죠. 아이들이 크면서 학원 공유도 하고 그랬는데 현영이는 어느 순간부터 입고 다니는 옷이나 행색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똑같은 옷을 계속 입고 다녀서 제가 선물로 옷을 사주곤 했었는데 이제는 만날 때마다 옷이 바뀌고 애들 학원에 대해 말할 때도 예전엔 돈 걱정을 하며 고민해서 제가 미안해서 말하지 못했었는데 이젠 본인이 먼저 비싼 영어 학원에 대해 말하기도 했었죠. 저는 예전과는 다른 모습에 의아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유가 어찌되었든 현영이가 만족하며 살면 다행이고 형편이 안 좋아진 것이 아니고 좋아진 거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맘때쯤 친정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조카와 아들을 챙기고 또 아버지를 챙기느라 무척 바빠졌어요. 친정아버지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느라 몸을 몇십 년 넘게 쓰셨는데 그래서 원래 몸이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자주 잔병치레가 있으셨고 현장에서 일하시다 다쳐서 오는 경우도 종종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복통이 너무 심하다고 하시며 쓰러지셔서 작은 오빠가 동네 의원에 데리고 갔는데 처음엔 의사가 너무 오래 현장에서 일하셔서 그런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아버지가 쓰러지는 일이 빈도가 줄면서 발생하자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오빠가 친정아버지를 데리고 우리 지역으로 와서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아주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습니다. 선생님, 아버지 증상이 왜 그런 거죠? 요즘 더 심해지셨어요. 이런 말씀드리기 참 곤란하지만 환자분 지금 암에 걸리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위암 말기였기 때문이에요. 초기도 아니고 말기고 의사는 우리 남매에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병원 치료에 의존해서 생명을 몇 개월 늘리느니 차라리 가족분들과 여생을 보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하셨죠.
그러면서 이 정도까지 될 때까지 고통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일부러 가족들 생각해서 말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아버지를 잘 챙기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작은 오빠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큰 오빠와 언니에게도 알렸고 아버지에게도 사실대로 말했더니 아버지도 무슨 치료냐고 살 만큼 사셨다고 최소한의 치료만 하면서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대학병원에서 최소한의 치료만 하셨는데 저는 암 치료가 그렇게 비싼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시골에 사셨기 때문에 병원 진료를 하러 제가 사는 곳에 오실 때마다 택시를 타셨는데 그 돈도 만만치 않았고요. 남매가 다 돈을 모았지만 사실 어릴 때부터 가난하게 자랐고 또 큰오빠와 언니는 이미 가정이 있어서 돈을 많이 내는 것이 무리였습니다. 제가 그나마 형편이 제일 좋았지만 저도 수입이 없어 오로지 남편의 돈이라 어느 순간이 되니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썼었는데 그 돈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무리였습니다. 작은 오빠는 공장에 가서 번 돈을 아버지와 살면서 생활비로 부담했기 때문에 차마 작은 오빠에게 돈을 더 내라고는 하지 못했고 큰 오빠는 3남매를 낳고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오빠 가정을 유지하기에도 힘든 상황이었어요. 언니도 지극히 평범하게 살았기 때문에 큰 돈을 내진 못했고 결국 제가 거의 다 부담하게 됐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경험을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무리해서 언니 오빠들과 아버지를 데리고 여행도 다녔어요. 정말 다행히 아버지는 병원에서 반년도 채우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것과 달리 1년 넘게 투병하시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사고와 달리 친정아버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슬픈 마음은 똑같더라고요. 아버지는 우리 남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도 미안하단 말씀이었어요. 정말 혼자서 4남매를 키우시느라 온갖 고생만 다 하고 가신 아버지를 보내려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바로 남편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제 가정 환경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생각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정아버지 병원비를 대느라 생활비가 부족하니 남편에게 돈을 달라고 했던 적이 꽤 있었는데 저에게 왜 저만 자식이 아닌데 혼자 부담하냐고 하긴 했었어요. 그때는 저도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했지만 상황이 다들 안 좋으니 우리가 더 여유가 있으니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었거든요. 남편은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본인은 할 만큼 했다며 장례식 돈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정말 마지막이라고 이번 일 이후로는 우리 가족에게 들어갈 돈은 없을 거라고 부탁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하고 성격이 그렇게 맞지 않다고 느끼긴 했지만 저렇게 남편이 우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매몰차게 나올 줄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더니 남편은 심지어 저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 아버지 그만하면 호상인데 무슨 장례를 치러? 당신은 나처럼 외동도 아니면서 뭘 그렇게 혼자 다 부담을 해? 나도 돈 없어. 몰라. 저는 저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석고상처럼 굳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왜 우리 아빠 장례비도 주지 않는 남편의 부모를 그렇게 챙겼고 조카까지 딸처럼 생각했을까 후회가 되기도 했어요. 결국 저는 고향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고 고향 친구들이 발벗고 나서주어 겨우 장례비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가족인 남편보다 고향 친구들이 제 슬픔에 공감과 위로해 주었고 더 많이 울어주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저도 남편에게 너무 실망했지만 일단 친정아버지 장례가 우선이니 일단 손님 맞이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제가 집을 많이 비웠기 때문에 아들과 남편 조카를 챙기러 집에 들어갔는데 저에게 조카가 오더니 말을 꺼냈어요. 사실 계속 말을 하려다 말길래 제가 주저하지 말고 말해달라 했는데 아주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됐어요. 바로 제 남편이 우리 아버지 장례식 때 밤에 현영이를 만났다는 소리였습니다. 현영이는 정말 고맙게도 장례식장에 와줬는데 조카가 혼자 집에 돌아가다 우연히 길을 잘못 들어 골목길로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남편과 현영이를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둘이 있었으면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둘이 끌어안고 누가 봐도 불륜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충격을 받았고 이제야 왜 남편이 저에게 점점 냉담해졌고 아버지 장례비까지 아까워했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 성격이 점점 변해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한 줄 알고 최대한 그 성격에 맞춰주려고 노력했었는데 남편은 오히려 바람을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현영이와 친하게 지냈을 때 근교 카페에서 둘을 발견했던 친구가 해줬던 말도 생각이 났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저 몰래 둘이 살판 났던 것 같았던 게 마침 제가 그 이후에도 남편 조카를 돌보느라 바빴고 그 이후엔 우리 친정아버지가 아프셔서 돌보느라 바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야 왜 현영이가 갑자기 생활 형편이 나아졌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단순히 일하는 요일이 늘었거나 혹은 다른 좋은 일이 생겼나 보다 했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돈을 주었기 때문이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현영이 형편이 안 좋다고 예전처럼 만나지 않아도 종종 챙겨주곤 했었죠. 전 이미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차마 제 입으로 남편에게 너 바람났냐고 묻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마 슬프게도 남편은 예전과는 달리 수긍할 것 같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당장 바람났다는 것을 알고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저렇게 매정했던 것과는 달리 아들한텐 정말 잘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꾹 참아야 하는 건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조카도 제 아들이 걱정된다고 말하면서 저에게 삼촌보다 외숙모가 더 좋았기 때문에 말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살면서 삼촌한테는 실망만 했는데 외숙모한테는 도움만 받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저에게 알려준 조카에게는 그저 고마운 마음만 들었습니다. 남편이 변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확실히 확인 사살을 받으니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저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식을 알리면 가족들이 아버지 보낸 슬픔을 온전히 느끼지도 못하고 제 걱정 때문에 또 마음 아픈 일이 생기는 것은 제가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그날 밤늦게 돌아와서 피곤하다고 바로 잤는데 저는 정말 배신감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남편에게 배신감이 드는 동시에 현영이한테도 정말 괘씸한 마음이 들었던 것이 저는 정말 현영이에게 친구로 도와주는 것을 넘어서서 인간 대 인간으로 챙겨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도움받을 것은 다 받아놓고 뒤에서는 제 남편과 바람이 났다니 정말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그렇게 아무한테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며칠이 지나고 저는 더 충격적인 일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남편의 바람을 알고 머리가 너무 아팠지만 그래도 조카와 아들은 챙겨야 해서 애들 먹이려고 백화점에 들렀는데 거기서 제 눈으로 남편을 발견하게 됐어요. 남편을 보고 예전처럼 기쁘진 않았고 혹시나 해서 뒤를 밟았는데 남편은 명품 매장에 들어가더라고요. 계속 지켜봤더니 현영이가 매장으로 들어왔고 둘은 마치 부부처럼 딱 붙어서 가방 구경을 하더니 남편은 집에서는 볼 수 없었던 미소로 웃으며 가방을 결제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정말 비참하고 또 너무 슬펐습니다. 우리 아버지 장례비는 호상이니 뭐니 하면서 돈도 아깝다고 보태주지 않았으면서 상간녀한테는 명품 가방을 사주다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애써 마음을 꾹 눌렀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 생활을 그렇게 지속하면서 명품 가방을 한 번도 사준 적이 없어서 더 속상했어요. 그렇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집으로 돌아와 애들 밥을 먹이고 안방에 멍하게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현영이한텐 정말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처럼 환하게 웃어줬으면서 저는 본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정말 너무 비참했지만 더 슬펐던 것은 제가 따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저는 가난했고 경제력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 남편의 바람을 알고 있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두고 바람난 남편과 계속 살 수도 없었어요. 아들이 당연히 마음에 걸렸지만 어떻게 살 수 있겠나요? 전 너무 속상했지만 차마 가족들에겐 알릴 수 없어서 고향 친구들을 만나 이 얘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 현영이를 봤을 때부터 촉이 좋지 않았다고 제 편을 들어줬어요.
내가 관상 잘 보는 거 알지? 걘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했어. 눈웃음 치는 거 봤어? 너무하냐. 아니 재영씨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네. 우리가 고기 팔아주는 게 얼만데. 안 되겠다. 오늘부터 거래 끊어야지. 아니 네가 재영씨 덕만 봤어? 너도 시부모님한테 얼마나 잘했어. 그리고 자기 조카도 네가 다 봐주고 우리도 일부러 거래 너희 남편하고 했잖아. 친구들은 말을 할수록 괘씸하고 배신감이 심하다고 하면서 당장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들 걱정도 걱정이지만 현영이를 소개해준 사람도 저니까 제가 원인이 된 것 같아서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람을 피운 놈들이 잘못이지 제가 무슨 잘못이냐고 친구들이 앞다퉈 얘기해주니 저도 제 결정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바로 고기 납품을 끊었고 그 소식을 들었는지 남편은 저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당신 현영이랑 바람 폈지? 나 다 알아. 심지어 내가 봤어. 뭐라고? 누가 그래? 예전부터 정말 왜 그래? 당신 의부증이야.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우리 아빠 장례비는 아깝다고 주지도 않더니 현영이한테는 가방까지 사주더라. 당신 나한테 명품 선물해준 적 있어?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당신 이제 미행까지 해? 진짜 무섭다. 의부증도 적당히 해야지. 의부증이 아니고 당신이 바람 피운 거 맞잖아.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 뭐? 아니, 야, 똑바로 말해. 너야말로 내가 너희 집에 해준 게 얼만데? 이 대화를 시작으로 남편과 저는 이혼하기로 했고 저는 가족들에게도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제가 속상해서 울면서 사실 장례비도 주지 않으려고 했었다고 하니 오빠들과 언니는 당장 이혼하라고 했어요. 저는 현영이한테 연락해서 내 남편과 바람 피웠냐고 하니까 글쎄 남편과 반응이 똑같았어요. 저보고 미행했냐고 무섭다고 막 그러길래 제가 불륜은 무섭지 않냐고 하니까 당당하더라고요. 저렇게 철판을 깔아야 불륜도 할 수 있나 봐요. 제가 이 소식을 고향 친구들에게 알리니까 친구들은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고 하며 아주 통쾌하게 복수해줬어요. 친구들은 고향 토박이었고 크게 장사를 하는 친구들은 제가 사는 도시의 상인회와도 아주 친했는데 남편이 바람났고 아주 몹쓸 놈이라고 소문을 내줬어요. 덕분에 남편은 입소문으로 사업이 크게 휘청하게 되었고 그렇게 잘 나가던 고기 장사도 접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초등학교 행사에도 따라와서 현영이 아들을 보고 제가 그 유명한 불륜녀 아들이냐고 손가락질했고 현영이는 그 소문을 견디기 힘들었는지 어디로 사라졌어요. 남편은 현영이도 떠나고 본인 사업도 망해버리자 저에게 무릎 꿇고 본인이 미쳤었다고 이제 앞으로 절대 바람 피우지 않겠다고 저보고 제발 본인을 떠나지 말라고 빌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면서 시부모님이 그렇게 애써서 키우신 사업을 망쳐버린 소감이 어떠냐고 하니까 땅을 치며 울더라고요. 그렇게 불륜에 저에게 걸렸을 때도 당당하다니 사업이 망해버리자 마음이 급해졌나 봅니다. 심지어 남편은 아들한테는 잘했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아들에게 사실대로 아빠가 영수 엄마와 바람나서 엄마는 이제 아빠와 살지 않겠다고 했더니 아들은 남편 말고 저를 따라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들이 자기를 선택하지 않고 얼굴도 보기 싫다고 했던 것이 정말 충격이었는지 저에게 갑자기 고등학교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학생 때 좋았잖아. 당신 기억나? 우리 좋았어. 도대체 지금 와서 얘기하면 뭐해. 그렇게 좋았던 우리 사이 불륜으로 이렇게 된 거 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잘할게 자기야. 제발. 남편은 사업도 망하고 본인 평판도 망하자 끊임없이 저에게 매달렸어요. 심지어 현영이는 도망치듯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연락도 되지 않으니까 정말 세상에 본인만 남게 되었던 거죠. 남편 조카는 마침 졸업하고 대학에 가게 되어 집을 나갔고 남편은 주위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드러누워서 저는 그동안 모았던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까지 하게 됐어요. 당연히 법원에서는 이혼을 받아들였고 남편은 위자료까지 저에게 줘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의 교육을 위해 도시에 남을까 생각도 했지만 당장 제가 너무 머리가 복잡해서 잠시 고향으로 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니 참 좋더라고요. 비록 우리 친정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정말 든든한 제 고향 친구들과 작은 오빠가 있으니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은 저에게 그 썩을 놈 다시 연락 오면 본인들에게 말하라고 낯들고 찾아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든든한 친구들과 가족들이 있는데 왜 그동안 고민했던 걸까요? 생각해보면 저는 결혼 생활 내내 사실 남편과 그렇게 좋은 기억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 시절 좋았던 것들을 생각하면 죄다 시부모님과 관련돼 있었어요. 사실 시부모님만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나요. 그분들은 정말 좋으셨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과 계속 살 순 없었죠. 남편은 그 뒤로도 잊을만 하면 연락이 왔지만 제가 이제 차단해서 이제는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 고향을 알고 있으니 올 수도 있는데 남편을 보면 낯들고 찾아온다는 친구들의 협박이 통했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 아들과 제 친정집에서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제 인생과 결혼생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는 늘 좋은 일만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